미국 주요 투자은행과 기관들이 내년 뉴욕 증시의 두 자릿수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탄탄하고 또 유동성 환경도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전망이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 시장은 그 기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다루지 못했던 24일 뉴욕 증시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환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P 500 지수가 지금 연거푸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오프닝에서도 나왔고 두 자릿수 상승률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너무 탄탄한 경제 지표에 연착륙 기대감을 크게 갖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올해 미국 그 S&P 500 지수가 한 16%,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2022년 이후에 3년째 이제 두 자릿수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거의 이제 한 60, 70% 주가가 오른 거니까 대단히 강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년도 전망도 사실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이제 걱정들이 좀 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경제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쨌든 좀 완화가 됐고 네. 또 경기가 엄청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9월부터 금리를 또 낮추어 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정책도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면 그다음에 이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내년도도 경제나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몇 가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워낙 계속해서 좀 올랐고 또 지난 2023년과 2024년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좀 올랐다가 올해는 물론 저희 한국도 많이 오르고 다른 시장도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의 독보적인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이 대부분 주식시장을 좋게 보긴 하는데 사실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20% 넘게 올랐고 맞습니다. 올해도 16%, 17% 오른 거에 비하면 내년도 주가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제 10%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은 하되 아주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다라는 정도니까 약간 이 전망에는 조금 상승세가 좀 떨어질 거다. 아니면 좀 장기 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약간 녹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예전만큼 막 가파르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내년의 증시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안에서 주도주의 변화나 이런 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전에 강하던 이 M7 위주로 그래도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좀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M7 기업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그 M7 기업들과 S&P 500에서 7개를 뺀 493개 그렇죠, 기업들의 493.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물론 M7 기업들의 실적은 연간 20, 30% 이상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작년과 올해 한 10% 미만이었던 S&P 500의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는 거의 두 자릿수대로 올라오면서 더 좋아지네요. 사실상의 그 차이가 지난 3, 4년 동안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M7이 좋긴 하지만 많이 더 올랐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M7이 아닌 다른 쪽에서 실적이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의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M7이 유효하나 어떤 시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어느 쪽이 더 빨리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M7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S&P 500보다 그러니까 M7 7개 기업들 중에서
S&P 500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른 업체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였죠?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예. 테슬라. 나머지 4개 기업은 사실은 S&P 500보다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예를 들면 JP 모간 체이스 같은 은행주들이 24%, 25% 이상 올랐고, 월마트가 그 정도 올랐고, 예. JP 모간이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은행주들이나 전통 소매 유통주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하고 구글만 빼면 나머지 기술주들보다도 꽤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M7 위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조금 전통 우량주 쪽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내년에는 전통 우량주 쪽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우량주. 그럼 최근에 러셀이 많이 올랐던 것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러셀 2000은 2000개 중소형주들 중에 거의 한 40%는 적자입니다. 적자군요. 예. 그래서 사실 우량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대신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돈 잘 버는 우량주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좀 좋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은 너무 M7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M7의 어떤 그 AI의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비용이나 어쨌든 그 수익성, 생산성에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넌테크 쪽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얼마 전에 리포트 올려주셨던 것 중에 이제 AI 확산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 여기 내용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 핀테크라든지 제조, 금융에서 AI 활용이 높아진다라고 거기 써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좀 공통된 내용을 보면은 얘가 AI로 어떤 뭐 킬러 앱을 만든다기보다는 AI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쪽으로도 키워드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되게 좋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 출혈 경쟁이 심합니다. 아, 그렇죠.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 뭐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이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마존하고 퍼플렉시티를 보면서 되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퍼플렉시티가 쇼핑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약간 이거 과연 가능한가 했더니 두 기업들이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AI를 두고 서로 영역 없이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될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AI 시장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다시 짚어봐야 되는 이슈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엔비디아의 그로크 인수가 또 새로운 판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 아닌가. 이게 앞서 라는- 말씀해주신 최후의 승자로 가려고 또 네. 엔비디아가 앞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뭐 일각에서는 GPU냐 TPU냐라는 것도 약간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 그런 거 자체도 아예 상관없이 엔비디아만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역시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고, 결국 이게 저희는 뉴스를 이제 봤지만 그 안에서는 미리 고민들이 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에 대한 의존도 지금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 GPU를 쓰는 기업들이 지금 불만이 뭐 머리를 찌를 정도로, 맞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너무 비싸다, 물량도 없고 이런 불만들 때문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막 찾는 과정에서 역시 또 엔비디아가 네. 한 걸음 더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와 그록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무조건 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AI 투자에서 이제는 이제 추론 쪽, 추론으로.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AI 생태계의 모습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선두권에서의 경쟁을 잘 뺏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한다고만 해서 돈을 잘 번다라고 그렇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서 결국 저는 이것도 역시 AI 내에서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9조 원을 들여서 그로크를 우회 인수한 겁니다. 뭐 실제 인력이나 IP를 이제 흡수한 거예요. 진짜 인수는 아니긴 한데 키워드가 이제 결국 GPU, 이제 추론으로 간다라는 것. 뭐 이제 GPU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계선 밖도 다 엔비디아 거야 이렇게 다 가져가겠다라는 게 오늘 시사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건 엔비디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오늘 자꾸 그런 생각이 뭐가 드냐면 아까 슬기 앵커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TPU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TPU와 엔비디아에서 이제 어떤 판도가 갈릴까 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는 건 TPU의 몸값도 많이 키워줬다라고도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구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양강으로 이제 네.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그룹의 주된 멤버들이 또 구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TPU를 또 직접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네.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그만큼 이제는 GPU에서 이제는 좀 추론형 그러니까 뭐 TPU 그다음에 그록이 제일 잘 만든 거는 LPU라는 걸 또 만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LPU.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단순히 계산을 많이 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추론 쪽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전력은 덜 쓰는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될 텐데 결국은 핵심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 생태계가 진화를 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누가 과연 제일 잘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엔비디아도 되게 잘하고 역시 구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준비를 했었고 네. 거기에 따른 열매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나마 M7 내에서는 가장 좀 그렇죠. 독보적일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거기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 그 주도권을 약간씩은 어떻게 보면 좀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뭔가 킬러 앱을 만들어야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너무 이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조금 더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애플이 어쨌든 나이키랑도 이렇게 관계들을 갖고 있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고 오.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애플과 나이키,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서 그냥 소비재 섹터 전반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신 걸까요? 그 이제 애플이 지금 강화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키가 보면은 그냥 신발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요즘 뭐 러닝 앱 같은 거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원래 이제 나이키와의 어떤 협력을 하기도 했었고 팀쿡이 오랫동안 이제 사회이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소비재 시장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대 이게 특정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함으로써 특정한 어떤 업무 영역 내에서 킬러 앱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챗GPT로만 안 되고 제미나이로만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강과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 또는 애플이 나이키랑 합쳐서 건강과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게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보다도 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합종 연합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은 AI랑 데이터랑 이렇게 맞물렸을 때 굉장히 또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애플과 나이키의 콜라보는 어느 정도 두 기업들이 상호간에 부족한 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골라본다면요. AI 쪽으로 봐야겠죠? 밸류를 준다면 이제 나이키가 받을 밸류가 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애플은 사실 AI로 좀 애매하게 그렇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다 보니까 나이키가 AI 밸류를 받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나이키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가도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가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관세 그래서 올해 내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도 완화가 됐고 또 애플과 손을 잡음으로써 오히려 나이키의 부족한 디지털적인 측면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런 나이키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너무 피 터지는 AI 쪽에서 마음 졸이기보다는 조금 바닥을 확실히 좀 지날 수 있는 그쵸. 나이키 같은 회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 재단에서 AI를 묻히고 붙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이키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키까지 왔었는데 앞서 저희 이제 그로크 인수하는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와 구글, 알파벳 이 양강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웨드부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승자가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도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그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마음속의 원픽이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여기 시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의 그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굉장히 좀 이거를 딛고 이어서 굉장히 좀 대단한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도 갖고 있고 또 오픈 AI와의 어떤 전략적인 관계도 그렇고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갖고 있는 정말 이제 팔방미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점이 저는 오히려 오픈 AI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르고 다녀서 너무 계약들을 큰 것들을 뻥뻥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좀 이게 같이 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나? 물론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강력한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좀 최강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최상위권 또는 이 AI를 완전히 제패하기에는 이 오픈 AI가 오히려 약간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오픈 AI의 실제 수익이 마이너스 거의 13억 달러인가요? 이렇게 엄청 그 적자로 많이 잡고 해서 사실은 오픈 AI가 정말 돈을 제대로 벌기 전까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의 어떤 원래의 어떤 그 제왕적인 모습을 좀 펼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사실 테슬라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테슬라 지금 모델 3 결함 소식도 있고 그런데 주가는 크게 빠진다거나 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서 이게 일론 머스크를 믿고 있는 그런 주가의 반응인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올해 그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해서 12단계로 해서 이제 하면은 좀 상상도 안 되는 1조 달러를 받는 그런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사인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사인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내년이 이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반전에 정말 실제로 이제 돈을 벌고 또 저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상용화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정말 상용화 직전의 단계에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중반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일본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폴로고, 바이두가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도 독일이나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율주행은 저희 한국에서만 잘 안 보일 뿐, 맞아요. 전 세계는 안 보일 뿐, 진짜 글로벌하게 다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테슬라의 FSD를 정말 돈 주고 쓰고 사용하고 확산이 되는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디는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괜찮은 요인이 저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굳이 M7 중에서 저는 이제 뭐 구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차선으로서는 테슬라도 좀 이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질문 너무 잘했는데요. 아우, 쫙쫙 마지막에 뽑아낸 것 같습니다. 잘했죠? 오늘 1순위, 2순위와 3순위까지 이야기했고 앞서 우리가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테슬라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테마다.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테슬라가 귀결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너무나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좀 법제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완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